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생물 1 수능 특강 교재로 이제 우리가 생물 1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사요? 아닙니다. 당연히 2014년에 출간되는 수능 특강을 구입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수업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고3들 학생들이 이제 나중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작년 걸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지? 올해 것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제공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편하게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이 수업은 지금 여기서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보시는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촬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굳이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직접 거기서 직접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최대한 좋은 화질로 찍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혹시나 수업에 빠졌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간에 좀 놀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조용히 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생명과학 이해 중에 첫 번째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생물 1을 한번 다 수강을 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들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는요, 정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히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첫 수업이다 보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만일 생명과학 1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들으셨다면요, 그때는 아마도 학교 내신에 맞춰져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하게 되는 수업은 수능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엄연하게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단순히 내신 문제를 풀게 된다면 하나하나 내용 자체를 되게 섬세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정말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들이 바로 수능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신할 때는 여기까지도 했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생명현상의 특성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꼭 여기서 문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용어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의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 정교한 체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세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포는 셀이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포의 정의가 뭐냐? 그죠? 세포는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물론 생명체 중에서는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생물들이 세포가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세포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서로 다른 세포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서로 같은 기능들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아마 일어나게 되겠죠. 그지? 근데 어찌됐건 세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들이 질서 있게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기관을 구성하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복잡하고 조직화된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체의 구성 단위들을 차례대로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체로 옮겨보면은 세포가 있을 거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뜻하는 개체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구성 단위 체계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위 체계입니다. 그랬을 때 세포들 중에서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지?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을 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봤을 때 그 몸에 또는 어떤 식물체에 우리가 똑똑 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배 띡 갈라보면은 안에 뭐 심장 꺼낼 수 있죠, 폐 꺼낼 수 있죠, 허파 꺼낼 수 있죠. 허파랑 폐랑 똑같은 거죠. 그지? 뭐 소장, 대장 뭐 이따가 다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잎, 뿌리, 줄기,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기관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모일 거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랬을 때 이런 네 가지의 구성 단위 체계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거지만 이때 동물과 식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뤘었죠. 그지? 그리고 나서 기관이 됐고 개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을 했고 그 이후로 개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물질 대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죠. 그지?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지?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양분을 만들면서 노폐물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배설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런 모든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물질 대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물질 중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입자가 있고 반대로 입자의 크기가 큰 입자가 있습니다. 보통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큰 입자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각각 저분자 그리고 또는 고분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각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몸 생명체 내에서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바뀌는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고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바뀌는 과정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물질 대사를 이야기할 때 크기가 작은 입자, 크기가 큰 입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물질인 무기물과 반대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인 유기물 이것으로 가지고도 물질 대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분자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분자에 해당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큰 입자를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제 그냥 종이만 있다면 절대 붙지 않을 거예요. 맞죠? 즉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입자들을 합쳐서 큰 입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풀과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바로 풀과 같은 물질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즉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입자들이 서로 간에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화작용은요 붙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흡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주로 흡수하는 에너지가 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이 큰 물질로 바뀌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 크기는 커지는 거죠.
온도로 따진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높아져요. 높아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주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위의 온도는 낮아져야 되겠죠. 그지? 즉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면은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흡수하고 그런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죠? 바로 광합성이죠. 그죠? 이 광합성 과정도 바로 화학식을 적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합쳐져서 C6H12O6 포도당을 만들고 6개의 산소 분자를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합성을 할 때 엽록소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빛에너지죠. 이제 앞서 저기서는 열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어 나갈 수는 있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죠? 단순히 크기가 작다 크다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것들이 저분자 그리고 포도당과 같은 것들이 고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것들을 무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포도당이 유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이 동화작용이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과정, 즉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할 때 앞서 물질을 합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만 반대로 쪼갤 때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열을 발생시킬 때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 물질 자체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그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겠지만 그지?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화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그 화학에서도 에너지의 출입에 따라서 그 물질의 온도 또는 에너지 자체가 변하는 것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생물도 많은 부분이 화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바로 소화과정 또는 호흡과정이죠. 그죠?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서 음식물들이 잘게 부수어주는 과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체로 쪼개져 가는 과정으로 또다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뀌는 이화작용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수화물류 같은 것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바로 녹말이죠. 그지? 그럼 녹말이 입에서 첫 번째로 분해가 됐을 때 뭐로 바뀝니까? 뭐로 바뀌어요? 배운 거 맞니? 작년에 배운 거 맞아? 엿당으로 바뀌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엿당은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죠? 그지?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크기가 큰 다당류에 해당하는 녹말이 분해돼서 이당류에 해당하는 엿당으로 바뀌고 이당류에 해당하는 엿당이 다시 쪼개져서 단당류에 해당하는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호흡 과정은요. 앞서 광합성과 반대 과정이죠. 이제 C6H12O6 포도당이 6개의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6개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6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물론 이때 에너지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ATP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랬을 때 이런 식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호흡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어떤 것이고 각각의 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 번째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과 네 번째 생물이 살아있으려면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읽어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죠. 오케이? 자, 아래 보시면은 과학의 맥락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그래프로 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의외로 과학 문제들은 그래프로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면 조금 신경 쓰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그래프는요.
지금 현재 X축의 반응 경로에 따라 Y축의 에너지량을 지금 각각 표현해놨습니다. 이때 처음에 반응 물질이 에너지의 크기를 요만큼으로 잡았을 때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는 것을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반응 경로에 따라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뀔 때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했다. 따라서 이 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동화작용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더 큰 상태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에너지를 방출했다. 따라서 무슨 과정이다?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X축과 Y축 먼저 보시고요.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요. 계속 이어서 탐구 짚고 넘어가기가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서 앞서 봤었던 뭐가 있었니? 아까 봤었던 뭐 과학의 맥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 짚고 넘어가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셔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요. 지금 이런 식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수능은 EBS 연계니까. 알겠니? 따라서 교재에 나오는 실험 도구들이나 또는 과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연계율이 70%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이게 왜 연계율이 70%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야 그래도 EBS 연계율이 생각보다 높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실험 과정 같은 것들, 도구 같은 것들이 문제에 나와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험 도구가 같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달라지면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이거 EBS에서 나왔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의심하지 말고 이런 거 나오면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탐구 짚고 넘어가기 효모의 물질대사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이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실험은 가실험과 나실험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가실험은 병 A에다가 증류수와 효모를 집어넣고 온도계를 꽂아놓은 상태. 그지? 그리고 그 유리병에서 관을 빼내가지고 석회수에다가 담가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나실험 같은 경우에는 B에다가 똑같이 이제 효모를 집어넣고 온도계를 꽂아놨는데 이번에는 포도당 수용액을 넣는 것 뿐이죠. 그지? 그래서 똑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실험을 해보면은 병 A보다 병 B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A보다 A는 반응이 없지만 B에서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는요. 제일 밑에 나와 있겠죠. 1번 병 A, B의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효모의 물질대사 여부가 될 겁니다. 즉 물질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랬을 때 두 번째 병 B의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효모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외부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수용액에서 설치되어 있는 석회수만 뿌옇게 흐려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병 B에 들어있는 효모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했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 생각보다 물어볼 내용들이 많은 실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서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극이 뭐죠? 생명체 내 환경 변화. 좋습니다. 역시 빠르게
빠르게 커닝을 하셔야 되죠. 그지? 자극은요, 생명체 외 또는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변화를 우리가 자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생명체 내에서도 이런 자극들이 여러 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빛 자극이죠. 오케이? 빛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빛이라는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선생님 목에서 울린 공기의 진동, 즉 음파가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 음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극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너네를 한 대 때리면은 그때 때릴 때 내가 가해주는 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피부 자극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외부의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가 신체에 있는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우리는 자극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런 자극들을 뇌가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 몸이 반응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극,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물체 내외의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극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이 정보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추신경계는 자극에 알맞는 명령을 내려 반응기관에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겠네요. 자, 뒤에 가서 신경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신경계를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신경계는 각각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각각 구별을 할 거고요. 다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 여기도 구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뇌는 또 다시 5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뭐 얼굴신경과 뇌신경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각각 나눠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외울 것이 많은 부분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감각기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것들을 감지하는 우리 눈에, 우리 몸의 그런 신체 기관들, 눈, 코, 귀, 혀, 피부 같은 것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뇌의 어디 부분입니까? 대뇌 부분이죠. 맞지? 그랬을 때 이 대뇌가 고등 연산작용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명령은 중추신경계부터 시작을 해서 말초신경계를 따라 체성신경계로 전달되든 아니면은 자율신경계로 전달되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에 맞는 반응들이 일어나게끔 몸에서 알아서 유도를 하겠죠. 그지? 근데 특히나 이 경우에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부분,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질 때 이 자율신경계를 담당하는 뇌의 구조가 바로 관뇌죠. 관뇌. 오케이? 이때 이 관뇌의 각각의 특성들, 하는 역할들을 따로 정리를 해보면은 관뇌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치? 이랬을 때 이 관뇌가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내려서 각각 사람 몸에 어떠한 반응들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죠. 생명이 유지되려면은 생명체 내부의 상태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것은 자극에 대해 항상 적절하게 반응해야지만 가능하다 하면서 그것이 곧 항상성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관뇌가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최고 중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내리면은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들이 각각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교감신경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돌입했을 때? 사람이 어떤 상태에 돌입했을 때? 사람이 보통 흥분 상태에 돌입할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신경계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계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맞지? 이랬을 때 보통 부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애매한 건데 사람이 너무 다운돼요. 사람이 너무 다운되면은 이때 교감신경들이 막 작용을 하면서 사람을 흥분시켜주는 거지. 맞지? 네. 근데 반대로 너무 업돼 있어. 그러면은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사람을 싹 낮춰주는 거죠. 맞지? 캄다운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치를 맞춰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다? 항상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아마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머리 아프게 정리할 일이 있겠죠. 그지? 그때 가서 합시다. 오케이?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서 아래 보시면 심화의 창이 나와 있는데 냉방기의 원리와 항상성 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을 할 때 에어컨에다가 우리가 실내 온도를 각각 집어넣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이 교실의 온도를 20도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20도로 딱 맞춰놓게 되면은 이때 저 에어컨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온도 센서가 그 교실의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교실의 온도가 20도보다 높은 상태라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겠죠. 맞지? 하지만 2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굳이 에어컨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온도 센서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에어컨의 작동이 정지가 되는 상태가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에어컨이 작동하고 이런 과정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심화의 창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뒤로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몇 가지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바로 계속해서 연달아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식과 유전이 있습니다. 자, 생식, 유전. 자, 각각의 용어들의 정의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식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얻는 거죠. 그지? 자손을 얻는 거. 포인트만 적읍시다.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서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생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유전은 뭔가요?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거죠. 네. 물론 주고 싶은 형질도 있겠지만 안 주고 싶은 형질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어찌됐건 부모가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은 좋든 싫든 간에 부모의 일부분은 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만들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 유전자의 절반이죠. 그 유전자의 절반이 자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식은 어버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어버이랑 비슷한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스파이더맨 아시죠? 네. 주인공이 피터 파커인가? 네. 얘네들이 잘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되잖니. 왜 그렇게 영화를 보는 거야?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올해 큰일 났네요. 왜요? 아. 월드컵에서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그죠? 잠깐 그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는 건 어때? 어찌됐건 다른 사람들에겐 참 즐거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또 고통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실 때 이제 수능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가 있죠. 수시에는 이제 뭐 거의 없어졌지만 입학사정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면접, 그지? 적성검사 이런 것들 있죠. 그지? 그런데 논술 문제를 좀 다루다 보면은 그 논술 문제에서 의외로 우리가 히어로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웅들. 네. 그 영웅들 중에서 매번 까이는 인물이 스파이더맨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영웅이 바로 스파이더맨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다른 영웅이지. 네. 슈퍼맨은 외계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지?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일반 사람이지. 네.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그물을 쏘게 됐지? 검에 걸려서. 그렇죠. 그 박람회장인가 어딘가를 가가지고 방사능 거미에 물린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거미줄을 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네. 맞지? 아싸리 그 뭐냐 배트맨이나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차라리 돈이 많아가지고 뭔가 막 장비를 막 하는 게 더 낫지. 그 쓰잘데기 없이 거미줄을 쏘는 그런 능력을 왜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피터 파커가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을 계속해서 구하고 다니죠. 네. 맞지? 근데 영화에서 실제로 둘이 결혼을 하나요?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일 결혼을 한다고 쳐봅시다. 아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자식은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유전받을까요? 스파이더맨의 능력인 거미줄 쏘는 그 쓰잘데기 없는 능력을 유전을 통해서 전달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다? 좀 받는다. 받는다? 좀 받는다. 받는다.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 왜 받을 것 같고 왜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왜 받을 것 같아요? 그거 거미에 감염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가 뭐지 병 걸렸을 때 막 에이즈 같은 거 걸려도 그게 자손한테 전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을까요? 전달된다. 그럼 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팔랑귀인데? 실제로 출제가 됐었던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또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실제로 쓰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 중에서는 전달된다라는 학생들과 되지 않는다라는 학생들이 각각 나눠졌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달면은 그게 맞다 틀리다는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다 없다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만 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인정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떤 돌연변이가 생겼고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에이즈 같은 이런 질환 같은 것들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과학을 이미 한 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미리 좀 잠깐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유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진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용불용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자연선택설, 아니면 격리설, 돌연변이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었죠? 바로 용불용설이랍니다. 네. 그러니 용불용설은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라는 게 용불용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성생식을 하면은 그냥 자신 몸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유전자가 전달이 돼버리겠죠. 네. 근데 반대로 유성생식을 하게 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과 또 상대방의 유전자 절반이 섞여가지고 또 다른 이런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 앞서 이야기했던 획득 형질,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신이 살면서 얻게 된 형질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지 그게 나의 유전자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유전자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고등학교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문제였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해도 적절한 이유를 달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어찌됐건 유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피터 파커 그 참 쓸모없는 영웅이에요. 그러니 쓸모없는 영웅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영화 가끔 보다 보면은 여주인공이든 어떤 사람이든 건물에서 떨어질 때 스파이더맨이 바로 뒤따라서 뛰어내서 그 사람 잡는 거 나오죠. 네. 잡을 수 있을까요? 나 맨날 생각해. 예를 들어서 100m 높이의 건물의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스파이더맨이 뛰어내려요. 그런데 이때 과연 스파이더맨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없어요. 역시 논술 문제 출제 문제입니다. 논술 출제 문제. 엄청 까인다니까 스파이더맨?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할수 있어. 거미줄 쏘면 구할 수 있어요. 거미줄로 쏜다.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는데 거미줄로 휘어 감아버린다 이건가요? 응?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영화에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스파이더맨이 뛰어내리고 사람을 거미줄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는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따라가지고 탁 붙잡은 다음에 거미줄을 쏴가지고 건물로 다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밑에다가 거미줄 망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위에 떨어지게끔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건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사람을 직접 거미줄로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긴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하여튼간 사람을 거미줄로 붙잡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알겠니?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과연 스파이더맨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쓸데없는 영웅이라고요. 정말 쓸모없는 영웅이라고요. 결론은 못 구합니다. 절대 못 구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 공기 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요. 100m 높이에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초 조금 더 걸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극도로 짧은 그 순간에 스파이더맨이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만일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요.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스파이더맨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공기 저항력이 없으면은 떨어지는 사람과 스파이더맨은 같은 속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만 떨어질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못 잡아요. 근데 반대로 공기 저항력이 있습니다. 공기 저항력이 클수록 천천히 떨어지죠. 네.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사람의 공기 저항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칩시다. 완전 원반만하게 이만하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떨어집니다. 근데 스파이더맨은 날씬해서 공기 저항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잡는 순간에 그냥 충돌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딱 봤을 때 사람이 탁 뛰어내리면 탁 뛰어내린 다음에 이 사람 바닥에 충돌하는 거 보고 자기는 피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참 쓸모없는 영혼이에요. 실제 논술 문제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 어찌됐건 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런 논술 문제를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다면은 선생님이 그때 또 다른 재미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생식과 유전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발생과 생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인데 발생, 생장. 자 발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발생. 하나의 세포가 네. 세포 분열을 하든 크기가 커지든 이러면서 하나의 개체로 진화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발생이죠. 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요. 발생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수정란이 나날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태아까지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세포들이 나날 과정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크기를 키워가면서 어떤 세포들의 같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기관 같은 걸 형성하면서 끝내 개체까지 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생장은 뭡니까? 자라는 생장. 그렇죠. 자라는 거죠. 그치? 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과정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아이들 뭐 태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까지 쭉 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결과적으로 생장도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긴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발생은
아직까지 개체가 아닌 상태의 하나의 세포들이 계속해서 세포수를 늘려가면서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인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개체가 덩치가 키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지? 그래서 세 번째, 거기 발생과 생장의 세 번째 보시면은 발생과 생장은 몸이 자라는 것 외에도 복잡하게 분화하여서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완벽한 개체가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두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보니까 과학의 맥락의 생장의 특성에서 죽순의 생장과 종유석, 고드름이 나와 있습니다. 죽순은 생명체죠. 그지? 그러니까 죽순이 자라는 것은 생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포수가 늘어나고 점점 분화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생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유석이나 고드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질들이 모여서 길이가 길어지고 크기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각각 생장인 것과 생장이 아닌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나와 있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자, 적응과 진화 설명부터 먼저 보시면요. 적응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들을 변화시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선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인장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메마른, 그죠? 그런 사막지대의 선인장이 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식물들이 잎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증산작용을 할 때 선인장은 그 환경 자체가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신 몸 내부에 있는 물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잎의 크기를 줄여버리자라고 해서 잎을 가시로 변화시켜서 환경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적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진화는 어떤가요? 진화는 결과적으로 적응의 결과,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처음에 자신의 원래 특성 또는 어떤 형태들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뀌어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가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멧새거든요. 멧새. 근데 이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군도, 그러니까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멧새가 쑥 날아와요. 뭐 학자들의 이야기는 멧새들이 태풍 같은 데 휘말려가지고 그쪽으로 날아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살고 있는 그 멧새들, 그러니까 멧새가 멀리 못 날아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섬과 섬 사이도 서로 간에 이동을 하지 못하나 봐요. 근데 각각의 섬들의 멧새들이 각각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섬들이 각각 서로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멧새들이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도 바꾸게 되고 부리의 모양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둥지의 모양도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거기에 적응을 한 결과 지금 현재는 서로 다른 종의 핀치새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진화의 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사실 이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딱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선인장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얘네들이 하지 않았겠니? 그치?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적응과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적응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진화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적응의 결과 진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종의 다양성이 확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정도까지로 우리가 쭉
연결을 해 나가시면은 아마 별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자꾸 물어본다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재수 없게 생각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다음 중 적응의 예를 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진화의 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서 막 적혀 있는 거지. 참 애매하죠. 그지? 근데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수능에서는 절대 다뤄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 뭔가요? 수능 문제. 너네 수능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 아니? 아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의도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좀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능 출제 문제를 만드는 의도는요.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 문제입니다. 그렇죠. 역시 비웃을지 않았어요. 그치? 네, 맞습니다. 그게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막 하나하나 예까지 그렇게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뒤쪽에 과학의 맥락에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선인장의 가시로그가 핀시세의 불의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래 짚고 넘어가기에 생명영상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 2012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군요. 한번 문제를 한번 좀 잠깐 좀 볼까요?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때 기억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는 신종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예의주시하면서 확산 경로를 면밀하게 출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밑줄 그은 부분이 신종 박테리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종 슈퍼박테리아. 맞죠? 그랬을 때 이 신종 슈퍼박테리아가 기존의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약인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박테리아를 우리가 지금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슈퍼박테리아는 왜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는 겁니다. 원래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박테리아라기보다는 세균이거든요. 세균.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약품이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아프니까 항생제를 먹어요? 그럼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생제가 세균을 죽인다는 거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 나와가지고 한참 논란이 된 적 있었죠?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인데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 가슴 아프지 않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사이긴 했는데 그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세균도 살고 싶을 텐데 안 그래? 몸 안에 들어온 세균도 살고 싶을 텐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어서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으니까 발버둥을 칠 거란 말이야. 네. 그 과정에서 그 항생제를 버텨낼 수 있게끔 자신의 몸에 뭔가의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네. 살아남으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항생제를 먹어도 거기에 버텨버리는 그런 세균들이 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슈퍼박테리아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런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적응과 진화. 그렇죠. 적응과 진화로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래에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서 적응과 진화에 관련된 예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그랬는데 아메바가 자신의 몸을 두루 띡 나눠가지고 증식, 즉 세포수를 늘려가는 것. 뭐가 됩니까? 생식이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미모사에다가 손을 대면 잎이 접히는 것.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은 잎에다가 손을 탁 가져다 대면 잎이 탁 접혀요. 알겠니? 네.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식물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요 식물만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 같은 거, 예를 들어 토끼 지나가는데 토끼를 딱 맞으려고 하니까 토끼가 도망가는 거, 그지? 네. 어떤 자극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네. 맞지? 따라서 이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콩이 발화하면서 열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뵀었던 물질대사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네 번째, 살충제를 사용한 후 저항성이 생긴 박테리아다.
바퀴벌레가 나타난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군요. 그지? 바퀴벌레가 살충제에 대해서 버텨버리는 거죠. 네. 그지? 바로 이것이 적응과 진화의 예가 되겠으니까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체온이 높아졌다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것은 항상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생명현상의 특성 부분에서는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근데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2점짜리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2점짜리 문제인데 이렇게 귀찮게 문제를 내놓기 때문에 문제 찬찬히 읽어가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바퀴벌레가 살충제에 대해서 버텨버리면은 좀 끔찍하겠네요. 네?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바퀴벌레들은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여기 있니? 그나마 좀 잘 기어다니잖아. 잘 날아다니지는 않잖니? 네. 얘네들이. 거기다 생각보다 크기도 작고요. 미국 건 말도 안 되는 미국? 네. 미국 바퀴 그죠? 엄청 크대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미국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길을 만난 적은 없는데 중국 가서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 바퀴. 얼마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바퀴가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이만한 것 같아요. 아, 이만한 것 같아요. 중국 바퀴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물론 작은 것도 있죠. 근데 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뭐가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 뭐겠어? 바퀴벌레죠.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탐구 짚고 넘어가기에 토양 속의 생명체 조사가 나와 있네요.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EBS 교재에서는요. 지금 이게 2013년도 교재인데 여기서는 이제 토양 속의 생명체 조사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많이 다뤄졌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 토양에서의 생명체 존재 여부 실험. 아마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사성 원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화성에서 가져온 토양 내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없을까 그걸 확인하는 실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2014년 교재에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으니까 그거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만약 없다면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한 삼각 플라스크 A에다가 30도씨로 멸균한 물과 토양 그리고 포도당을 각각 넣을 거고요. 시험관 B에다가는 녹색의 BTB 용액을 각각 넣어줄 겁니다. 참고로 BTB 용액은 지시약이라고 표현하죠. 네. BTB 용액은 지시약인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용액의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 자체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성, 중성, 염기성의 색깔이 각각 노, 초, 파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산성, 중성, 염기성의 각각 색깔, 그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BTB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BTB 용액이 들어있는 그 시험관에 물이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지? 근데 그 물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 안에서 H2CO3 바로 우리가 일컫는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점점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뀔 거야. 그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도 놓고 산소 불어 넣어주면서 BTB용의 색깔 변화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 토양 속에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테니까 색깔이 점점 무슨 색으로 바뀔 것이다? 노란색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황색으로 변했나 봐요. 맞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분석 포인트 갑니다. 토양 속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호흡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포도당과 산소의 양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따라서 그 결과로 세 번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생성이 될 텐데 이때 이산화탄소는
BT 용액이 담겨 있는 시험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액성 자체가 탄산을 만들면서 탄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차 색깔이 노란색 계열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지? 간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이러스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바이러스 나오면 항상 세균하고 같이 나오죠. 세균. 항상 둘이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니까 그 바이러스와 세균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 아예 제목 자체도 바이러스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이다. 중간형이다. 이렇게 아예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지? 자, 바이러스의 특징 보겠습니다. 무생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생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바이러스는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죠? 구조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 물질이 될 거고, 대표적으로 DNA와 RNA가 있을 겁니다. 이때 DNA와 RNA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지? DNA와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와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주 구조가 매우 간단하면서 세 번째,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세균 여과균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이거는 담배잎 모자이크병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옆에 보시면은 박테리오파지 그림 나와 있죠? 대가리가 있고요. 여기 꼬리 달려있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안쪽에 핵산들과 들어가 있고요. 유전물질. 그지? 이래서 바깥쪽 껍질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 유전물질 들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이러스의 생명적 특징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맞지? 핵산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이용을 해서 각각 증식, 분열을 할 수가 있고요. 그지? 돌연변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지? 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응과 진화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무생물적 특성은 세포가 아니죠. 네. 세포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세포 소기관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핵산과 단백질 껍질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자신 혼자 스스로 세포처럼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효소 역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서 할 수 없어서 만일 숙주세포 바깥쪽에 있다면 그냥 단백질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무생물적 특성이다라고 해서 각각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우리 잠깐 앞에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박테리아가 슈퍼박테리아로 바뀐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둘 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더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는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우리 잠깐 세균하고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원래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이제 항생제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생제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항생제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항바이러스제는 개발을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세균 자체가 그래도 바이러스에 비해서 돌연변이가 쉽게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항생제는 그래도 꾸준히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점차 많아져 버린다면은 또다시 항생제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DNA와 RNA의 기본 구조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DNA는 어떻게 생각나요? 이중나선 구조. 맞지? 네. RNA 아니가. 단일가닥. 네. 그죠? 그러니까 두 가닥이 꼬여서 서로 간에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 자체가 훨씬 더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했었던 생명현상의 특성 1강 부분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원래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따로 풀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2강 생물의 구성체제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수업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한 번씩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아마 별 어렵지 않게 아마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배웠어가지고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드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본 수업은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